가습서 148페이지 우리 재현이 앤드 지훈이 영상 확인하시면서 자습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에 추론적 읽기랑 비판적 읽기는 왜 안 해요? 라고 하면 계약하고 이경진쌤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이경진쌤 외부 지문을 더 많이 하시는지라 학교에서 넣으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창의적 읽기 준비! 창의적 읽기는 가장 고차원의 읽기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표면의 정보를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와 이면적 정보를 파악하는 추론적 읽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비판을 해보는 비판적 읽기를 마무리하고 난 후에 무슨 읽기의 방식을 적용해보자, 창의적 읽기를 진행하자. 창의적 읽기의 개념 겁나 중요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오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각 읽기에 대한 개념과 방법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와도 서술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파트다. 창의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내용에 대한 이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읽기 방식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진행해야 된다. 내용에 대한 이해 위에 뭐라고 적고 가셔야 됩니까?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 사실적 읽기 또는 추론적 읽기가 아닙니다. 사실적 읽기를 하고 추론적 읽기를 하여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표면의 정보와 이면적 정보를 이해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됩니까? 비판적 읽기. 비판을 바탕으로, 비판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비판적 읽기라고 좀 적어줘. 비판적 읽기.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읽기 세 가지의 읽기를 바탕으로 하여 꼭 바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읽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자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을 하면서 스스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물결 표시 또 갈게요. 새로운 대안에다가 물결 표시. 창의적인 새로운 해결 방안,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읽기 활동 뭐라고 한다?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는 창의적 읽기. 대부분 글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를 할 거야. 다양한 문제 제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에 대한 글쓴이의 나름의 해결책이 제시가 되겠지. 해결책 제시에다가도 밑줄. 문제 제기 플러스 해결책 제시. 근데 바람직한 독자는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법을 그대로 이해하기에 앞서 글쓴이의 대안이 적절한지 비판하면서 글쓴이의 대안이 적절한지 비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무슨 읽기 해야 한다고요? 비판적 읽기요. 글쓴이가 내놓은 해결 방안 대안이 적절한지 비판하면서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사람의 독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독자가 해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창의적 시각에서 읽고, 창의적 시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뭐라고? 새로운 방식에다가 밑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을 접근해라. 대상을 관찰해라. 창의적 시각에서 읽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밑줄이자. 스스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다가 밑줄. 이런 창의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면, 독자 밑에다가는 창의적 독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창의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더라. 창의적 읽기의 개념, 바람직한 독자의 독서 활동까지. 두 번째 가겠습니다. 창의적 읽기의 방법. 무조건 나옵니다. 각 읽기의 개념, 각 읽기의 방법 잘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논설문에서 필자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거거든. 그걸 파악해봐봐.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파악하기. 옆에다 뭐라고 적지?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글에 제시가 된 무엇을 파악해봐라. 내용을 파악해봐라. 글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의 갈등이나 윤리적인 판단의 상황처럼 비교적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다가 밑줄. 마을, 국가, 인류 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양하다. 사회적인 문제에다가 밑줄. 개인적인 문제 플러스 사회적인 문제. 그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은 때로는 글에 직접 드러납니다. 글에 직접 드러나기도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위에다가 표면적이라고 적어줘. 글에 직접 드러나기도 위에다가는 표면적. 그럼 무슨 읽기 해야 되지? 글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는 표면적인 정보는 무슨 읽기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지? 밑에다가 적고 갈까? 사실적 읽기. 때로는 글 속에 숨어 있기도 하다. 글 속에 숨어 있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면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럼 무슨 읽기 해야 된다고요? 추론적 읽기라고 적어주세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 정보는 사실적 읽기 하시고 글 속에 숨어있는 이면적 정보는 추론적 읽기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 도출, 글 속의 문제 상황과 문제 상황에다가 밑줄, 해결 방안에다가 밑줄 파악하려면 숨겨진 의도나 주제를 추론하면서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밑에다가는 주제,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밑에다가는 주제, 이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자고요. 여기까지 끝.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파악하기. 두 번째, 글쓴이의 해결 방안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어.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봐봐. 비판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긍정과 부정을 따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비판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찾아보는 것 비판하기. 그래서 제시한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였다면, 즉 글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따져보아야 되겠죠?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절대적에다가 X 한번 표시해주세요. 절대적에다가 X. 그래서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그것을 라고 하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겠지.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이 자습서 갖고 왔니? 잘했어. 148페이지. 논리적 타당성에다가 번호 1, 실현 가능성에다가 번호 2, 효율성에다가 번호 3. 이걸 좀 따져주자는 거야. 자,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져줘야 되겠다?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세 가지 따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한계를 발견을 할 거야. 한계를 발견에다가 밑줄. 그러면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겠지. 그 과정에서 독자는 비판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창의적 읽기가 가지게 되는 효과겠죠. 다시 한번 더. 글쓴이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을 거야. 그럼 이걸 이해하고 난 후에 이 해결 방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 한마디로 무슨 읽기를 해라? 비판적 읽기를 하여라. 됐습니까? 그럼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무엇을 새로운 대안을 구상을 하고 제시를 해봐라.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하기 옆에다 적고 갑시다. 창의적 읽기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창의적 읽기.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즉 논리적 타당성에서, 실현 가능성에서, 효율성에서 아쉬운 점이 한계가 발견이 됐다면 독자는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성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의 밑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때는 대상과 관련 있는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서, 와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나왔네.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다른 시각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읽기를 할 때는 주제통합적 읽기도 병행이 됩니다. 새로운 시각, 다른 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봐라. 주제통합적에다가 별표 3개, 주제통합적에다가 별표 3개. 잠시 넘기지 말고 49쪽 가기 전에 학습 포인트 먼저 보고 갈게요. 학습 포인트 첫 번째, 창의적 읽기란 무엇인지. 창의적 읽기의 방법. 첫 번째, 문제 상황 제시, 해결 방안 제시. 그리고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비판적으로 따져보기.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 방안 제시해보는 새로운 대안 구상하기. 그러면 새로운 대안 찾는 방법까지 학습 포인트 3가지 됐고, 창의적 읽기의 방법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일단 사실적 읽기랑 추론적 읽기로 파악을 하지. 한 번만 더 적고 갈까? 창의적 읽기의 방법 오른쪽 귀퉁이 가겠습니다. 창의적 읽기의 방법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파악하기 옆에다 뭐라고 적는다고?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 재현이가 놓쳤던 부분이니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자.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파악하기 옆에 뭐라고 적는다?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옆에다가 무슨 읽기? 비판적 읽기.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하기 옆에 뭐라고 적지? 창의적 읽기. 그래서 여러분 단어도 한자와 뜻풀이 잘 보고 갑시다. 대안 방안에서 한자가 다릅니다.
대안이다 라고 하면 대처 방안이다. 대처 방안에다가 밑줄 그시고, 대신하는 안건이다 라고 하면 대신하는 방안입니다. 대신할 방안에다가 밑줄, 대신 대자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방안이다 라고 하면 방향방자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처리 방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자 뜻도 잘 챙겨 가시죠. 149페이지 바로 갑니다. 창의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주제통합적 읽기도 이루어진다는 거야. 주제통합적 읽기의 방식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주제통합적 읽기가 뭐였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의 화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여러모로 두루두루 그물망을 펼쳐서 읽고 난 후에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보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일보의 기사를 한 편 볼 건데요. 푸드마일리지에 관한 기사 그린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푸드마일리지란 정의를 내리네.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 랭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팀 랭 동그라미 치시고, 환경운동가네. 우리가 매일 먹는 곡물, 고기, 과일 등의 식재료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리지표야. 거리지표에다가 밑줄, 푸드마일리지가 거리지표다. 식재료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일리지 값은 커집니다. 그만큼 멀리서 온 무거운 물건은 푸드마일리지의 값이 커지는구나. 얼마 전 국내산 대비 40%밖에 안 되는 가격에 스페인산 삼겹살이 수입되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산 삼겹살이 너무 싸서 소비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대. 그러나 세모, 이 수입식품 있지? 이베리코입니까? 스페인산 삼겹살이요. 수입식품은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동 중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석유를 태웠겠니? 그 고급 휘발유를. 이동 중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높였단 말이야. 지구온난화 속도를 높인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산화탄소 배출입니다. 문제 상황 제시했네. 푸드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는 환경에 오염이 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운송수단, 배라든지 비행기겠죠. 배출을 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와 각종 환경 유해 물질이 대기로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전기를 쓰는 콜드체인이나 콜드체인에다가 밑줄, 냉장과 냉동의 유통방식, 보존료를 사용할 것이다. 보존료에다가 밑줄 끄시고, 맞아. 이 식품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료도 사용을 하겠지. 서울에서 스페인산 삼겹살이 유통될 때 600g당 푸드마일리지가 10.88톤 킬로미터. 오, 대단하네요. 충북 괴산의 국내산 삼겹살은요, 136분의 1인 0.08톤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오호, 그러면 스페인산보다는 국내산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식품이군요. 이 수치를 보면요, 식량 지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나라 유통식품의 푸드마일리지는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푸드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을 섭취를 하면 생기게 되는 문제점, 너무 환경, 온실가스 같은 것들, 온난화 속도를 높이는 가속도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아닐까? 소비자가 푸드마일리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뭐다? 최단 거리에서 재배된 지역 음식을 이용해. 지역 음식에다가 밑줄, 하나로마트의 로컬 푸드를 이용해 주세요. 가까운 농지에서 재배되거나 동네 마트에서 즉석으로 수경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입시다. 물리적 거리를 줄이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식품의 영양도 신선하고 그리고 영양도 풍부하고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생산자랑 소비자에게는 모두 이익이 될 거야. 모두 이익에다가 밑줄. 두 번째, 제철 음식 위주로 소비를 하자고요. 제철 음식 위주로 소비에다가 밑줄. 이는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고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보자고. 비닐하우스를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쓰고 있겠습니까? 셋째, 식품을 구매할 때 푸드마일리지를 꼭 확인하고 좀 적은 식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래야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가능해질 거니까. 푸드마일리지 수치를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일리지를 확인하면서 소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푸드마일리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3가지 제시했네요. 자, 그러면 기사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글은 뭐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뭘까? 의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적고 가자.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무슨 읽기를 사용해야 되지? 위에다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 한마디로 무슨 얘기였어요? 기사글에서는 글쓴이의 의도가 푸드 마일리지 줄입시다. 그리고 글쓴이가 제기하는 대안이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대안이 적절한지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비판적으로 이해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자? 비판적 읽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결하는 방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창의적으로 생각해봐봐. 창의적 읽기.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그리고 주제 통합을 통해 창의적 읽기까지 나아가자. 엄청 중요한 글을 오늘 할 겁니다. 영상 보는 사람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시험 범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지문입니다. 이 단원에서 창의적 읽기에서는 뭐는 꼭 들어갈 거다.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놓는 일반 쓰레기들이요.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이를 통해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도 뭘 생각해보자. 창의적 읽기의 능력을 살려보자는 거야. 됐어. 근데 넘기지 말고 149페이지에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 박스 3개 있지? 그거 좀 보고 갈게. 복사를 한 사람이라면 위에 네모박스를 올라가세요. 네모박스로 올라가세요.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뭐라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안전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음식이다. 환경 또한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밑줄 기자. 환경 또한 위협에다가 밑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푸드 마일리지가 높은 음식들.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 적절한 것 같습니까? 실제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모든 판매자가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밑줄 긋자. 모든 판매자가 정직할 수는 없다에다가 밑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푸드 마일리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식품 코너에 계산기를 한번 마련해 봐봐. 밑줄 긋자. 식품 코너에 계산기 마련에다가 밑줄. 식품을 구매할 때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럼 기업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려고 의식을 해서 노력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150페이지 들어갈 건데요. 잠시만. 다음에 킵고 합니다.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왜 육지 쓰레기가 바다에 쌓이고 있습니까? 육지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에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대번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읽기 전에 제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짐작해보자.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 이 육지에서 내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바다의 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구나. 글쓴이의 배설물은 육지의 배설물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생활하면서 내놓는 쓰레기들 어마무시하죠. 플라스틱부터 해서 육지의 배설물이 바다에 쌓이는 이유가 뭘까? 갖다 버리니까. 사람들이 육지에서 태워도 이거 뭐 해결이 안 돼. 묻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광안리에 그 물이 엄청난 똥물이거든요. 부산에 그 사람들이 내놓는 생활 하수도부터 해서 수영강에 있는 그 똥물이 강안리 바닷물이라 바닷가에 부산에서 놀러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처음 부분부터 갑니다. 1977년 찰스 무어는부터 시작하네. 찰스 무어에다가 동그라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을 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이 사람이 요트 경기를 마치고 하와이에서 태평양, 엄청난 경기였구만. 그래서 캘리포니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를 하네요. 일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약간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한다. 하고 흥미를 유발을 해. 흥미 유발에다가 밑줄. 북태평양 아열대 한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을 거야. 바다가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오르는 거잖아. 왜 지도에도 없는 섬이 있네? 지도를 펼쳐보니까 섬이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었어. 지금 요트가 항해를 하고 있는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란 말이야.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에는 결코 섬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말이지. 태평양의 가장 외딴 지역에서 섬을 발견한 찰스 무어의 일화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며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흥미를 유지하소.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바바바밤, 너무 끔찍하지 않았을까? 섬이라고 생각한 흐릿한 섬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게 아닌데 라고 의심했을 거야. 두 눈을 의심했을 거야. 근데 딱 가까이 다가간 순간 밑줄 그자 거대한 쓰레기 섬에다가 밑줄 쌤 이거 사진 봤는데 욕조도 떠있고 신라면 쓰레기, 일본 쓰레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쓰레기 섬. 그는 훗날 자신의 수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었겠지. 가장 외따로 떨어진 원시적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 자연 그대로의 섬이 아니었어.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섬은 한마디로 플라스틱 더미의 섬이었던 거야. 플라스틱 더미에다가 밑줄. 네, 여러분 그 크기를 어느 정도로 상상하세요? 흐릿한 섬이면 이 섬의 크기가 플라스틱 더미의 쓰레기 섬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 다 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대. 쓰레기 더미의 섬을 헤쳐가고 찰스 무어가 고무 타이어도 봤고요. 자동차 계기판도 봤고요.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 세상을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 훗날 지금 이름 붙여졌습니다. 뭐라고요? 태평양 쓰레기 섬에다가 네모박스. 자, 찰스 무어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쓰레기 섬, 엄청난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찰스 무어의 일화를 통해서 바다 쓰레기 문제점 제시했네요.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 지리적 위치 확인하세요.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다가 밑줄 지리적 위치 확인하세요. 이 지역은 연중에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공기압을 이루어서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밑줄 그자 빨아들이기만 할 뿐에다가 밑줄. 자, 흡수는 하지만 배출을 하지를 않아서 내보내지에다가 X 하시고, 그러니 정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이 흐름이, 해류의 흐름이 시계 방향이래요. 시계 방향에다가 밑줄. 그러니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빠른 해류를 타고 돌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던 거야. 정체에다가 밑줄. 이 아열대 어느 지역?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 이 한류대 지역에서 쓰레기가 정체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고기압을 이루는 바람,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를 않아서 시계 방향으로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며 쓰레기는 정체가 된다. 자, 원인 형성 과정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쓰레기 섬이 왜 생긴다고?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는 않아서. 쓰레기 섬이 형성된 원인에다가 밑줄. 그리고 형성되는 과정은 어떻다고?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된다.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될 정도래.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상상해봐봐.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라고 불렀대요.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는 않는 무풍지대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지역을 되게 조심스럽게 항해를 했대. 피했대. 그리고 참치, 고래, 상어도 이 지역에 오는 것은 꺼려지는 거야. 왜? 빠져나가기가 힘드니까. 바람을 내보내지가 않으니. 바람이 없어서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머무러지는 지역, 태평양의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태평양의 사막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별표 셋. 비유적인 표현 꼭 기억해야 돼. 쓰레기 섬이 형성된 지역 어디라고요?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 그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을 태평양의 사막이다라고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교류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과 오고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내용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50페이지 오른쪽 기퉁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0쪽 오른쪽 기퉁이 학습 포인트.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라. 글쓴이의 의도의 동그라미 치시고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라고 좀 적어줘. 사실적 읽기랑 추론적 읽기 하여서 여러분이 글쓴이의 의도를 찾으세요. 글쓴이가 제시하는 한계 해결책과 한계를 파악하기. 밑에 뭐라고도 적고 가야 된다.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라고 적으세요. 글쓰기의 해결책과 한계를 파악한다. 사실적 읽기 플러스 추론적 읽기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파악하고 난 후에 한계를 파악하는 것은 비판적 읽기까지 가야죠. 한계 파악하기 밑에다가는 비판적 읽기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그리고 비판적 읽기까지.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사실적 읽기랑 추론적 읽기를 통해서 파악하고, 한계를 파악하는 거는 뭐다? 비판적 읽기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창의적 해결 방안 제시하기. 옆에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창의적 읽기라고 적어주세요. 나와 갑니다. 제재 연구 갈게요. 갈래는 논설문, 글쓴이의 의도, 주장이 펼쳐지는 글이지. 설득적, 설명적, 제재, 북태평양 한류대에 형성된 쓰레기 섬을 중심으로. 주제는요, 해양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심각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맞습니다. 바다가 진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오염 방지 노력에다가 밑줄. 그리고 특징, 흥미로운 일화. 찰스 무어가 제일 먼저 발견한 쓰레기 섬. 흥미로운 일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렇게 글을 시작하면 독자는 관심과 흥미를 당겨. 두 번째 특징, 과학적 근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거를 뒷받침해서 자료로 제시를 하니 과학적 근거는 당연히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죠.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인과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왜 쓰레기 섬이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지역적 특징이죠. 무풍지대라서 그렇습니다. 원인이라는 무풍지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봐봐. 글쓴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인과랑 문제점,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의 구조를 제시해서 글을 전개하고 있더라. 읽으며 생각하기.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에 쓰레기 섬이 형성된 이유가 뭐라고, 이유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인과라고 좀 크게 적어줘.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 인과입니다. 인과가 쓰였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인과. 자, 적도의 더운 공기가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를 않아서 무풍지대다 보니 해류를 타고 돌다가 쓰레기가 정체가 되었다. 여기까지 괜찮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51페이지에서 정리. 교과서 날개 문제 옆에 정리. 오른쪽, 태평양의 사막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어. 태평양의 사막의 비유적 의미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시험이라고 좀 적어줄래? 무풍지대의 특징을 사막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했어. 쓰레기 섬이 있는 곳은 무풍지대야. 무풍지대에다가 동그라미.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아서에다가 밑줄. 그만큼 뱃사람들도, 그리고 하물며 어류들도 여기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만큼 이곳은 어떤 곳이다? 사막과도 같은 삭막한 곳이다. 삭막한 곳에다가 밑줄. 무풍지대의 삭막한 성격을 사막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꼭 좀 기억해줘. 사막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어. 자, 그럼 교과서 내용 확인으로 가시죠. 쓰레기섬 1화의 내용과 역할. 이 일화는 누구의 일화라고? 찰스 무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봅시다. 찰스 무어가 환경운동가입니다. 언제? 97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와중에 어디서? 북태평양 아열대 한류대 주변입니다. 아열대 한류대 주변. 무엇을? 엄청난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 섬을 발견을 한 거야. 어떻게 했다고?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그 1화의 역할을 주목해 주세요. 역할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찰스 무어의 일화를 통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졌어. 흥미로운 이야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을 하고, 관심 유발에다가 밑줄. 문제 상황, 바다 환경 오염 어쩔 건데 바다가 너무 썩어가고 있다. 문제 상황 바다 오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문제 상황 제시. 괜찮니? 여기까지? 쓰레기 섬의 위치와 형성 과정으로 가보자. 위치는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룹니다. 적도의 더운 공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기압에다가 밑줄 찍. 바람은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를 않는다. 내보내지에다가 X 하시고, 형성 과정에서 1번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돌면서 한류대의 안쪽으로 빠지면 이 쓰레기는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는 정체된 쓰레기가 모이고 누적이 되면
거대한 섬이 된 거지. 섬 크기에 주목해줘. 얼마만큼 섬이 클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는 크기일 겁니다. 152페이지 가시죠.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발견을 했으니까 득달같이 달려든 거야. 이제 공부할 자료가 생겼으니까.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히 측정이 되지가 않아. 정확히 측정에다가 X,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었다라는 이경진 쌤의 선지는 땡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과 비행기로 관찰해서 얘를 탁 수치로 환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어. 밑줄 그자.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표본 토대에다가 밑줄 규모를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에다가 별표 3개 추측해서 판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미루어 짐작해서 판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닙니다.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작게 보면 최소의 사이즈는 70만 제곱킬로미터, 정말 맥시멈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거 몇 배야 그지?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한 배수 차이네요.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쓰레기 더미인 거야. 실제로 진짜 0.4%였으면 좋겠다. 제일 작게 바라보는 크기였으면 좋겠다. 태평양 쓰레기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당연히 누가 버린 것이다. 인간이 버린 것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힘들면 여기 와도 되는데, 에어컨 때문에. 오케이. 인간이 버린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 남해나 동해를 지나서 이곳으로 간 거야. 좀 씁쓸하지 않니 얘들아? 남해나 동해에 흘렁 북태평양 아열대 한류대 주변까지 가서 쓰레기가 멈춰져 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라면 봉지 수없이 많이 버려져 있다 하더라고요. 서술 범위를 태평양에다가 동그라미, 남해에다가 동그라미, 동해에다가 동그라미, 서술 대상을 인간에서 우리로 축소를 하다 보니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태평양에서 남해, 동해로 쓰레기섬의 추정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냐 아니면 8.1이냐, 그리고 우리의 책임, 우리가 버린 것이잖아 라는 우리의 책임을 환기합니다. 쓰레기섬의 형성의 원인은 뭐 때문에? 지역적 특징의 무풍지대라서 규모는 어느 정도 태평양의 8%까지 최대로 바라봅니다. 자, 마문단 갈게요. 마문단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내용 정리할 때 마문단부터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슬로건이죠. 원칙이죠.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쓰레기 배출 기본 원칙.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밀랍회센터, 강안리를 가보고 나면 그 자치편으로 해서 밀랍회센터가 엄청 많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서 있잖아, 막 생선 손질하고 나서 뼈라든지 피라든지 지느러미 발라낸 거 얼마나 많겠어. 생선의 기름, 생선 찌꺼기 같은 것들 바로 광안리 바다로 버려도 되는 거야.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게 바다 쓰레기니까.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수산물 폐수 있지, 바로 바다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에다가 세모,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원칙에서 예외적인 경우 좀 잘 보셔야 되겠네. 소위에다가는 예외라고 좀 적어줘. 잘 체크를 해놔야 돼.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소똥, 돼지똥, 가축분뇨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가 돈 내고 버리죠. 아파트 내려가가지고 카드 찍는 사람들도 있고 다 돈 내고 버리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밑줄, 이게 지금 곤란한 거야. 이거 어디에서 생산된 쓰레기야? 라고 하면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야.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이것들은 있잖아. 이것들이 가리키는 거 소나 돼지의 가축분뇨 플러스 음식물 쓰레기. 불과 2012년까지만 해도 있잖아. 바다에 버렸어도 됐어. 그냥 바다에다가 후두두두두 버렸어도 됐단 말이야.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잖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갑니다. 이거 쓰레기 비우는 아저씨들 많이 보셨죠? 트럭을 타고 다니시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가축의 사료로 만들 수 있고 똥을 갖다가 지네가 또 다시 먹는 거야. 사료에다가 동그라미, 농경지의 퇴비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진짜 잘 활용하는 거지 않을까? 가축의 분뇨를 뭐로 활용하면? 농경지의 퇴비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어. 가축의 사료라든지 농경지의 퇴비로 만들면 제일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그런데 하지만에다가 세모 문제가 있어.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생기는 거야. 100%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이 방식으로는. 바다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다르는 거구나. 오케이. 농경지의 퇴비, 가축의 사료로 100%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 쓰레기들이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2012년까지는 버려질 수 있었어.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밑줄 한번 긋고 가자. 바다로 버린 것이다.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것이다. 에다가 밑줄.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원칙 그리고 예외. 2012년까지 이렇게 막무가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다가 세모. 이렇게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거야? 아무데나? 그런 거는 아니야. 그렇지는 않다. 묻고 대답하는 것이니 문답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글쓴이가 묻고 글쓴이가 대답함으로써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부가 1993년부터 동해, 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먼 바다로 갑시다. 멀리 떨어진 바다 3구역을 정해서 바다 쓰레기장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었어. 언제부터? 1993년부터 우리는 바다에 쓰레기장을 지정을 하여 버려왔던 거야. 바다의 쓰레기장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좀 씁쓸합니다. 왜 바다에다가 굳이 이걸 버려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이 3군데의 곳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93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자, 쓰레기장의 이름 명칭 좀 봐봐. 서해의 병지역, 동해의 병지역, 동해의 정지역 이렇게 3구역이 우리나라의 바다 쓰레기장입니다. 서해 병부터 특징 한번 가볼게. 서해 병구역에다가 네모박스 특징 좀 잘 봐봐. 군산에 서쪽으로 200km 지점까지 쭉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심 80m의 깊은 바다가 나와요. 수심 80m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갈갈갈갈갈갈 이렇게 버리고 오는 거야. 배에서 싣고 가가지고 바다에다가 갈갈갈갈갈 비우고 오는 겁니다. 동해 병구역에다가 네모박스 포항으로 갑시다.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쭉 배를 타고 나가면 수심 200에서 2000m 2000m 좀 심하지 않았나? 2000m 정도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수심 장난 아니죠? 여기에다 이제 쓰레기를 갈갈갈갈갈 버리고 돌아오는 거야. 동해 정구역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3번째 동해 정구역에다가 네모박스 울산으로 가자.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3km 이건 좀 지구랑 많이 가깝네. 63km 밖에 되지 않는구나. 6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수심이 150m 정도가 나오니 여기에다 또 어떻게 갈갈갈갈갈갈갈. 근데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쓰레기장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수심도 깊은 동해 정구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쓰레기장이었을 것 같아요. 동해 병구역이요. 동해 병구역에다가 네모박스. 그래, 바다도 깊고 멀리 나가니까 전체 폐기물의 60%의 가량을 담당하는 밑줄 한번 긋고 가자.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에다가 밑줄 동해병이었던 거야. 수심이 200에서 2000m까지 나오고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야 쭉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달려가거든. 됐지? 서해병구역은 27%, 동해정구역은 13%, 각각 전체 폐기물의 27%, 13%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의 바다 쓰레기장 3구역을 소개합니다. 괜찮습니까? 위치도 기억해 놓으세요. 서해병 어디에서 시작하자? 군산에서 200m. 동해병 어디에서 시작하자?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동해정 어디에서 시작하자?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km. 짝짝짝.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왜 음식물 쓰레기를 굳이 바다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버리고 온 겁니까? 라고 하면 밑줄 긋자.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에다가 밑줄. 원래 있잖아. 땅에다가 묻을 수가 있었어. 돼지 같은 것도 죽으면 그냥 땅에다가 묻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돼. 토양이 이제 지구가 토해내고 있는 중이야. 육상 매립이 금지에다가 밑줄. 이에 따라 에다가 세모 인과라고 좀 적어줘. 이에 따라에다가는 인과. 원인은 육상 매립 금지 원인.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사료나 퇴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렇게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술 부족에다가 밑줄. 다 처리를 못하겠어. 기술 부족이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바다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기술의 부족으로 너무 많은 가축의 분뇨와 음식물의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바다로 끌고 가서 버렸다. 인과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귀퉁이 가시죠. 쓰레기 처리 방법 첫 번째, 재활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재활용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옆에다 뭐라고 적지? 가축 사료 플러스 퇴비. 가축 사료 또는 퇴비라고 적을까? 가축 사료 OR 퇴비. 가축의 사료를 만들거나 퇴비를 만드는 것, 가장 좋은 재활용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 부족으로 한계가 있어요. 다 처리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쓰레기 진짜 많이 태웠어. 토요일에는 쓰레기를 무조건 태우는 날이었어. 각 반에 일주일 동안 쌓인 쓰레기 있지. 그걸 주번이라고 하거나 당번이라고 하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운동장 끝으로 가면 운동장 끝에 이런 트럭에 실는 것 같은 초록색 큰 트럭의 뒷부분 같은 걸까? 그런 거가 있었거든. 거기에다 막 그냥 다 왁 하면 그럼 소각장이 있었어. 엄청 큰 소각장에 그 학교의 수인실 아저씨 같은 그런 아저씨가 계속 태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늘이 막 시꺼맸어. 토요일날 쓰레기를 태우는 날이면 소각 과정에 열을 이용을 해서 전기 생산하거나 난방을 공급을 해도 되는데 그런 시설은 없었고요. 그냥 매캐한 일산화탄소만 겁나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매립을 해도 되지.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이 썩는 거야. 토양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이 썩은 땅에 비가 오잖아. 이게 이제 물로 들어가는 거지. 지하수 오염에다가 동그라미, 악취 동그라미. 매립지를 구한다. 여기에다 쓰레기 묻는다라고 하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매립지 수용에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읽으면 생각하기 갑니다.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에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에서 해결을 하세요. 하지만 이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옆에다가는 예외, 가축의 똥,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근데 뭐 우리가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 아껴봤자 식당 같은데 뷔페 같은 데서 버려지는 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다. 가축 분뇨, 일반 가정 쓰레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종류로는 바다 쓰레기는 이런 건 바다에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생선 기름이라든지 생선 찌꺼기, 수산물 시장에 조개 껍데기라든지 수산물 폐수, 그리고 육지 쓰레기라고 하면 이게 문제야. 육지 쓰레기에다가 발표, 이걸 좀 처리를 하는 것이 곤란한 거야. 그러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육지에서 만들어지는데 육지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가축의 분뇨 플러스 우리들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러면 이제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겠지. 자원화가 되어서 재활용이 되면 가축의 무엇으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남는 것들은 이제 바다 쓰레기장으로 가서 괄괄 하고 버리고 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제일 썩고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 정구역이죠. 동해정이 울산입니까? 그럼 동해병으로 가야 되겠다. 동해병이죠. 포항에서 125km 떨어진 곳으로 가면 수십 200m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다 이제 쓰레기를 괄 버리고 온다는 거죠. 좀 씁쓸하죠. 153페이지 계속 갑니다.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하였다. 밑줄 긋자.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적고 갈까? 기술력 한계라고 적자. 기술력이 한계에 있어서 이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지를 못하고 있어.
힘이 들더라도 말이야 환경 정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밑줄 긋자.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에다가 밑줄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지만 즉각적으로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버린 거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지속적 노력 하기 싫다는 거지. 바로 성과를 맛봐야 되니 손쉽게 그냥 바다로 가서 동해정, 동해병 갈갈갈갈갈갈 버리고 온 겁니다. 교과서 내용 확인 문제 갈게요. 육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된 계기와 원인에다가 별표 원인에 크게 적어놓고 갈까? 인과적 진술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계기는 음식물 쓰레기 육상에서 매립하지 마라. 음식물 쓰레기랑 가축 분뇨 여기에 버리지 마라. 육상 매립이 금지됨에다가 밑줄 그시고 결과 금지라면 원인이 뭐였을까? 육상 매립이 금지된 원인 옆에다 원인 땡땡 왜 육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육상에다가 매립하는 거를 금지시켰습니까? 라고 하면 옆에다가 원인 땡땡 악취 그리고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이라고 좀 적어놓자. 악취라고 적으시고 토양 지하수 오염이라고 적고 가자. 악취에다가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육상 매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에 도달을 한 거야. 적었어. 육상 매립이 금지된 옆에다 원인 뭐라고 적고 간다고? 악취. 쓰레기 썩는 냄새 진짜 기가 막히잖아. 악취. 그 다음에 뭐라고 적고 가자?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음식물 자원화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 기술이 부족한 거야. 분뇨 정화 시설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손쉬운 방법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지. 이 사람들아 오히려 뭐를 택해버렸다. 그냥 바다 쓰레기장 3군데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선정 3군데 해서 육지 쓰레기 마구 갖다 버렸던 겁니다. 지금 20년 넘었죠. 30년 넘었죠. 그죠? 30년 넘었네요. 30년 넘는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야. 33년 정도 실컷 버렸네. 음식물 자원화 기술 개발 그리고 축사 분뇨 정화시설 확충 환경 정화 기술 개발에 투자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손쉽게 그냥 바다에다가 버려버렸네. 154페이지 갑니다. 다 왔어.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이 과정을 좀 봐줘.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실컷 편하게 버려왔는데 밑줄 긋자.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에다가 밑줄 세계의 추세가 환경에 꽤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올바른 방향의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해양 투기가 중단이 되었나 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라고 12년에 약속을 했어. 시기를 좀 잘 따져줘. 12년에다가 발표하시고 가축 분뇨를 해양에다가 배출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에다가 밑줄. 첫 번째는 뭐만? 가축 분뇨만. 음식물 쓰레기는 제외였고 12년은 가축 분뇨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어. 가축 분뇨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까? 가축 분뇨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가축 분뇨까지.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 가축 분뇨까지 모두 육상에서 처리를 하겠다. 모두 육상에서 처리에다가 밑줄 절대 바다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야.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거야. 결국 별표 하나 치자. 그럼 93년도부터 20년 실컷 버렸다.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93년부터 2003년까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에는 가축 분뇨랑 음식물 쓰레기 손쉽게 바다에다가 버릴 수 있었지만 13년에 런던 의정서에 선언을 함으로써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옆에다가 결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분주하고 서쪽으로 분주하고 있어. 정부가 2013년부터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어디에다가 버려야 될지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에 따른 우리나라의 쓰레기 투기 정책이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쓰레기 투기 정책에다가 밑줄. 그 정책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어.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2013년부터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해. 밑줄 그자.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에다가 밑줄.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이거 주목해봐봐.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겠어. 이 바다 쓰레기장들이 맞지? 얼마나 오염당했겠어. 다른 바다보다 밑줄 긋자.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은 것에다가 밑줄 중금속의 물질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농도가 너무 높다.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바다 200m의 수심이 나왔던 60%의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동해병 구역, 이 구역은 중금속의 농도가 가장 높대요. 가장 많이 오염된 바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이 될 거야. 밑줄 긋자. 생태계의 건강이 악화에다가 밑줄, 우리의 건강도 위협에다가 밑줄. 맞아. 생선들이 중금속에 그리고 막 이런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답의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묻고 대답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각심에다가 밑줄. 집중하자. 다 왔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우리 인체도 당연히 중금속에 노출이 되고 농축되어서 쌓입니다. 농축에다가 동그라미, 내부에 쌓임에다가 밑줄.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새 구역의 일부에 휴식연제를 설정을 하자. 휴식연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쉬어가는 해를 선정해서 해양 배출을 금지했습니다. 2006년부터. 하지만 2013년부터는 전면 금지야.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가 미국 해양대기 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조사했나 보다. 휴식연제 덕분에 중금속, 오염물질의 농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납, 카드뮴, 중금속의 농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다 우리 바다가, 해양대기 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 바다가.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원칙, 육지 쓰레기는 육지에서, 바다 쓰레기는 바다에서. 바다 쓰레기장 관련 정책 13년부터 런던 의정서에 선언을 하는 바람에 가축의 분뇨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어. 육지에서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 했지. 지구의 자정 능력을 믿으라고.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조금씩 분해가 될 거라고.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쪽이다.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에다가 밑줄. 위협적인 미래 상황 제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떡할 건데 이러면 지구가 되살리지를 못하면 어떡할 건데 이에 대한 대안을 인간관계에 따라서 제시를 할 겁니다. 밑줄 끄자. 대안을 인간관계에 따라 제기에다가 밑줄. 그럼 당연히 설득력도 높여지겠지. 자,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자정을 하지 못하는 그 시기, 순간이 다가올 것이니 그러므로 에다가 세모 치시고 별표 셋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결론 도출. 하고 싶은 말 갈게.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해. 밑줄 끄자.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국가적 차원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다수의 국가,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환경 정화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에 아끼지 말라는 거야. 밑줄 끄자. 환경 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에다가 밑줄 아끼지 마라.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의 말의 의미, 지구의 자정 능력은 사라질 수도 있다. 지구를 보호하자. 끝부분.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자정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요, 뭐 실천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물건 아끼고 쓰레기 줄이는 거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마라.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읽고 갈무리하기 내려가 보자.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밑줄 끄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인적 차원이라고 적어줘.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친환경 마크가 있는 물품을 구매하세요. 환경보호 마크.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외출할 때는 물병과 텀블러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일회용품 진짜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같다, 그지? 모든 물건을 아껴 쓰고 난 후에는 분리수거하세요. 분리배출에다가 밑줄.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 틀어놓은 물에 하지 마시고요. 물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 평소 물을 아껴 쓰는 습관도 생활화하세요. 밑줄 긋자. 물을 아껴 쓰는 습관에다가 밑줄 환경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자그마한 습관들을 만들어서 실천해라.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실천해라. 끄덕끄덕 계속 이어갑니다. 오른쪽 길퉁이 런던 의정서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긋자. 해양 오염을 방지에다가 밑줄 좀 약간 선진국들이 가입한 런던 의정서겠죠. 우리나라가 2009년에 가입을 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면 금지 해양에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약속을 해버렸어. 읽으며 생각하기 바다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 생각해봐봐. 바다가 썩을 것 같은데 생태계 악화에다가 밑줄 오염된 해산물을 먹으면 우리 인간들한테도 위협되는 거야. 쓰레기 분해 시간 기가 막히다. 한번 봐봐. 종이나 우유팩은 아무래도 종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5년 길다. 담배 필터랑 비닐봉지 20년. 나무젓가락에 일회용 컵 컵이 얼마나 플라스틱 덩어리입니까? 30년. 나일론 40년. 플라스틱 용기랑 철 100년. 스티로폼이 500년 이상이래. 끔찍하지. 그래서 스티로폼 둥둥둥 떠가지고 자그마한 동글동글한 스티로폼이 막 떠다니며 그게 이제 플랑크톤 같으니까 거북이들이 입 벌려서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불쌍한 것 같아. 계속 이어가자. 해양오염 방지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이유 뭐다?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덜커덕 밑줄 긋자.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에다가 밑줄 덜커덕 일어날 수도 있어. 155로 갈게.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이거 순서대로 옆에다 통시적이라고 좀 적어놓자. 통시적인 흐름으로 정부가 해놓은 노력을 기억해야 돼. 통시적이라고 적어줘야 돼. 통시적 중요해. 통시적. 자 보면 일로 와도 돼. 2006년 휴식연제를 도입하자. 휴식연제에다가 밑줄. 그래서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쓰레기 배출에 휴식, 안식년을 줘라. 밑줄 긋자. 바다 쓰레기장 일부의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습니다. 일부의 금지를 내려줬고 2009년 해결됐을까? 전혀. 폐기물 해양 배출을 막고자 하는 런던 의정서 가입까지 적극적으로 정부는 노력을 했네요. 런던 의정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2012년에는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배출을 금지했다? 가축 분뇨 2가지다. 이런 거 내용일치 문제 나온단 말이야. 2012년에 해양으로부터 버리는 쓰레기 전면 투기 금지라고 하면 X 12년에는 가축 분뇨만 버리지 않겠습니다. 13년에는 전면이야. 전면 금지에다가 밑줄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가축의 분뇨 전면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해양 오염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염된 해산물을 먹잖아? 우리의 몸도 위협되는 거야. 인간의 건강 위협에다가 밑줄 개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근데 환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태계 건강을 생각하라고. 생태계의 건강에다가 밑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자. 국제적 차원에서는 뭐다?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 런던 의정서에서 한 약속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기면 대한민국 위신이 사라집니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대안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에 물 마시기, 쓰레기 줄여야 함에다가 밑줄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투자에 아끼지 마라.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밑줄 긋자. 새로운 기술 개발 투자에다가 밑줄. 좋았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56, 57페이지 준비. 학습활동까지 딱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견 방지 마이크로칩이 시험 범위로 좀 들어갔던 적이 있고 빠졌던 적도 있는데 156 갈게요. 쓰레기 섬의 위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북태평양 아열대 한류대 주변. 쓰레기 섬이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에 맴도는 해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야. 밑줄 끄자.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다가 밑줄. 글쓴이가 쓰레기 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 좀 충격받으라고. 충격받으면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야. 글의 서두 부분부터 1화를 빵 때렸습니다. 찰스 무어의 동그라미. 쓰레기 섬에다가 밑줄.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을 하고 관심과 흥미 유발에다가 밑줄.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논지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주제. 해양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 노력합시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레기 섬의 이야기를 가져왔을 거야. 3번에다가 별표 셋 시험에 나온다. 3번에다가 별표 셋. 자, 우리 93, 2006, 2012, 2013 옆에다가 통시적이라고 좀 적어줘. 93년에 통시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노력해왔는지 정부의 해결책을 정리하겠습니다. 93년이라고 하면 동서의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서 여기에다 바다 쓰레기에 막막 때려 버린 거야.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에다가 밑줄 좋았지. 엄청 좋은 세월로 2006년까지 실컷 버려왔는데 바다가 좀 오염되는 것 같아서 밑줄 끄자. 휴식연제를 설정에다가 밑줄. 그런데 이 휴식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 동해병, 동해정 얼마든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어. 휴식연제를 돌아갔지만 말이야. 해양 배출을 금지를 하였다. 쓰레기 해양 배출 금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시기 12년 중요합니다. 뭐부터 버리지 마? 가축 분뇨. 가축 분뇨 해양 배출에다가 밑줄 X. 2013년 뭐까지 버려도 돼? 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까지 싹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활동연구의 쓰레기 섬에 대한 Q&A 있죠? 재밌습니다. 쓰레기 섬의 면적이 많이 차이나 70만에서 1500까지인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아무리 작게 잡은 70만도 있잖아. 우리나라의 면적이 10만이야. 10만. 우리나라 면적의 7배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맞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7배예요. 쓰레기 섬이. 쓰레기 섬의 형태가 플라스틱 덤인데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다.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 쓰레기 개수와 무게는 셀 수 있을까? 쓰레기 섬의 쓰레기 일본, 중국, 우리나라. 쓰레기 섬의 가장 큰 문제점 독성 화학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밑줄 끄자. 먹이 사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거북이가 먹고 그 거북이를 또 생선이 먹고 생선이 또 거북이가 생선을 또 먹기도 하겠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 위협에다가 밑줄. 나오지 않던 아열대 해파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섬에 대한 Q&A 됐어. 157페이지 이어가자. 157페이지에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 좋다. 창의적 문제 해결에다가 밑줄. 개인적 차원에서는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지 않아?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 추상적이게. 물건 아껴 쓰고 쓰레기 줄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니? 맞지? 누구나 다 새끼 건강하게 소식해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읽기 할 수 있겠네요.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라. 아낌없이. 오케이.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 차원에서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해양오염은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구적 차원에다가 밑줄. 그런데 글쓴이는 단일 국가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개인적 차원의 대안을 물건 아껴 쓰기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해양오염 방지와 직결되는 방안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더라. 이 글의 주된 화제는 자원 낭비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이 아니라 논의의 폭을 좁혀서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방지 노력의 필요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물건 사용하기 문제점이 아니라 사용 후의 문제점인가. 그러니까 물건을 아껴 쓰세요라고 하면 사용 중의 문제점이지. 다 쓰고 난 후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밑줄 끄자. 육지에서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에다가 밑줄.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봐봐. 이미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해서 해양오염이 적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산해봐. 오케이. 157페이지 오른쪽 귀퉁이 창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쓰레기 관련된 해양 쓰레기 관련 정보 배경 지식 좀 쌓고 갑시다. 여러분 2013년에 런던 의정서 때문에 밑줄 끄자. 해양 투기 전면 중단에다가 밑줄.
산업 폐수랑 폐수 찌꺼기는 해양 투기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다가 2016년부터 진짜 해양 투기 전면 금지. 두 번째, 해양 쓰레기의 종류는 가축 분뇨, 하수온이, 분뇨랑 하수온이,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등인데 2016년 이후에는 플라스틱이 55%로 가장 많은 비중. 플라스틱 진짜 심각하다. 세 번째, 2010년에 사이언스지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바다에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중국 진짜 이것들 진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국,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배출, 해양 배출 순위는 낮더라.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거 있죠. 미세, 이거 알갱이 같은 거, 각질 제거제, 치약,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진짜 미세 플라스틱이 좀 문제래. 먹이 사슬에 얘네들이 먹을 수가 있어. 거북이나 생선 같은 애들이. 그렇게 순환이 되어서 우리 생태계나 인체에도 위협이 되더라. 2017년부터 식약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유엔 환경 계획, UNEP에 따르면요. 지구 환경 대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환경운동가 보 안슬렉과 같은 사람은 길이 100km, 높이 3m의 V자 모양 막대와 해류의 소용돌이를 이용을 해서 해 수면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다 모아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10년 안에 쓰레기 섬을 청소할 수 있다. 그래, 이걸 어떻게 치우지? 라고 했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치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오케이. 안 들어갔던 적도 있지만 들어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에서 창의적 해결 방안까지 생각하는 창의적 읽기. 밑줄 긋고 하자.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창의적 읽기. 기사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득적, 설명적. 유기견 문제로 유기견 발생의 감소나 방지를 위해서 개의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하고 있거든요, 요즘 다들. 그런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력도 높이고 동물 등록의 유형을 세분화하여서 설명을 해주니 밑줄 끄자. 동물 등록 유형 세분화에다가 밑줄 찍. 목걸이의 방식도 있고요. 칩으로 몸에다가 내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쉽네요. 등록 방법 3가지 나뉘어지는 거 본문에서 살펴볼게요. 유기견을 방지하는 해결 방안. 마이크로칩이 정답이다.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동물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일이에요. 여러 통계에 의하면 동물이 유기된 지 72시간이 넘으면 보호자를 거의 찾지 못한다. 결국에 그들은 법적으로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안락사 대상에다가 밑줄, 누구의 잘못이죠? 호기심으로 잠시 집을 나온 개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문을 잘 닫지 않고 간 사람의 잘못일까요? 문제제기에다가 밑줄, 동물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이 잘못이다. 안전불감증에다가 밑줄, 늘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어야지, 조심했었어야지.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3개월 이상 된 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책임감을 늘리고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귀환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동물 등록만 하면 유기견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에요. 동물을 등록할 때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과 번호 좀 매기자. 인식표 부착에다 번호 1, 외장형 마이크로칩에다가 번호 2, 내장형 마이크로칩에다가 번호 3. 하나를 보호자가 선택을 해서 등록을 의무화시켜야 돼. 유기견은 일부러 버린 경우랑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로 나뉘어지겠지? 원인 2가지. 일부러 버렸다, 잃어버렸다. 일부러 버린 경우 외부 부착형 인식표를 제거를 하고 버리면 그뿐이야. 못 돌아와.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개가 호기심 등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야. 가끔 산책 중에 개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지. 문제는 외부 부착형 인식표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하지도 않아. 인식표를 부착을 해도 유실되는 경우도 많지. 집에서 이미 인식표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외부 부착형 인식표는 실질적인 유기견 발생 억제 효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외부 부착형이나 아니면 인식표 부착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떼버리거나 잃어버리면 끝이야. 내장형이 답이라는 거지. 마이크로칩 내장형은 유기견의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 얼마 전에 병원에 들어온 유기견 중 한 마리는 마이크로칩을 확인하여 30분 만에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었지.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기견 신세입니다. 아마 보호소로 보냈다면 이미 안락사를 시켰겠죠. 부작용 때문에 왜 살을 어떻게든 째가지고 넣는 거니까 마이크로칩 삽입을 거부하기도 하죠.
2009년에 미국 수의학협회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밑에다 인용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의학협의회라는 이 믿을만한 기관의 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 마이크로칩 부작용은 탈모, 염증, 부종, 종양 등이 나타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밑줄이다. 매우 드물다에다가 밑줄. 국내에서 조사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기견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야. 많은 관리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퉁이로 가시죠. 인식표 부착이라고 하면 뭐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등록번호, 외장형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면 펜던트 목걸이이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내장형이 낫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 방법으로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양쪽 어깨뼈 사이에 피하 부위에 삽입을 한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 159페이지 갑니다.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10만 마리의 반려견이 버려지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가 유기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시한 대안과 그 한계, 인식표를 부착해주세요 라고 하면 착용 안 하면 그뿐, 잃어버리면 그뿐, 인식표 제거하고 버리면 그뿐. 외장형도 인식표랑 똑같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개의 몸에 몸에 칩을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 발생으로 사람들이 꺼리고 있어. 그러면 3번 마무리.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개한테 내장형 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이거 좋다. 안 하면 그뿐이지. 그러니 밑줄 긋자. 정기적인 점검제도 운영, 위반 시 제재 방안 강화에다가 밑줄 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 괜찮은 방식인 것 같은데.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하면 실수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 하지만 일부러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기견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반려견에 대해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입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무분별한 반려견, 이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야. 분양 금지하고 반려동물의 입양 절차를 법제화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개를 키우게 해줘. 엄격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 그리고 기본 교육도 의무화시키는 거야. 개를 키우려면 교육도 들어야 돼. 독일의 경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해서 버려진 동물들을 관리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서 유기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라.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되 반려동물을 제때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 법적 처벌을 주자. 좀 까다롭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기준을 좀 까다롭게 가지자라는 이야기네요. 막 끄덕끄덕. 자, 소단원 정리 해결 방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을 창의적으로 읽을 때의 태도로 알맞은 것. 첫 번째, 글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지? 비판적 읽기. 적고 가야 돼. 두 번째,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라. 아니, 둘 다. 그리고 세 번째,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탐구해라. 새로운 시각으로 에다가 밑줄 끄시고 창의적 읽기. 두 번째,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에 맞으면 O, 틀리면 X. 2012년 이전까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아니요. 12년 이전까지는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X.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으니 우리는 물건 아끼고 쓰레기 줄이자라고 글쓴이가 주장했고요. 세 번째,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에 쓰레기섬이 생긴 이유는 무풍지대야. 바람이 불지 않아 쓰레기가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인과관계도 한번 밝혀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럼 159페이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외국의 유기견 문제 및 해결책.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강아지를 판매할 때 수의사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 영국은 어떻대요? 펫샵과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은 판매 금지. 독일에서는 안락사 처분장을 한 곳만 설치를 하고 안락사 처분장을 국가가 관리하니까 그럼 내가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이곳으로만 오기만 하면 내 개를 찾을 수 있겠다, 그지? 개를 찾고 싶다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